아르노 가이거, 유배 중인 나의 왕. 내가 6살 때부터 할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할아버지 댁은 우리 집 바로 아래쪽에 있었다. 그래서 학교에 갈 때마다 그 집 과일밭을 지름길 삼아 다녔는데 이따금 마주치면 할아버지는 왜 쓸데없이 남의 밭에 얼씬거리냐며 내 등 뒤에 나무 막대기를 던졌다. 하지만 가끔은 반색하며 다가와 나를 헬무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러나 저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는 그때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똑같은 병이 아버지를 덮치기 전까지. 인생에서 되풀이되는 건 오로지 실수뿐이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실수는 노년에 더욱 심해진다. 아버지는 원래 성미가 조금 괴팍한 편이었다. 그래서 퇴직한 직후 건망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주위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을 요량이시라고 생각해버렸다. 참 아버지다운 태도로 보였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는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리라는 말로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렸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힘을 낭비했다는 게 내심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사람 탓을 했는데 알고 보니 원인은 병이었던 것이다. 제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골백 번도 더 말했고 아버지는 제때 포기하면 만사 편하다는 신조에 따라 그런 말들을 너그러이 참고 견뎠다. 망각에 저항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기억을 지키려 애쓰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도록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한탄하는 위험에 휩쓸리지도 않았다. 정신이 무너져가는데 집요하게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늦어도 1990년대 중반에는 틀림없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미안하다. 내 뇌가 말썽을 피우는구나. 그런 말을 했더라면 우리 자식들 모두 그 상황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쥐와 고양이 놀이는 그런 식으로 몇 년이나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쥐, 우리도 쥐였고 병이 고양이였다. 초반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지금도 그때 생각은 다시 하기 싫지만 이제는 나도 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단념하는 것과 패배를 인정해서 단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아버지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결론에서 출발했다. 아버지는 정신력이 소진되어가는 인생의 단계에 이르러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마땅한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태도가 가족들에게도 이 불행한 병에 대처할 실질적인 힘이 된다. 밀란 쿤데라는 말한다. 삶이라 불리는 피할 수 없는 패배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나는 아버지가 현재 처한 치매의 중간 단계를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마치 뭔가에 놀라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태와 같다고. 사물들, 나라들, 세월들, 사람들이 주변을 맴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물들, 산자들과 죽은 자들, 추억들과 꿈같은 환각들, 뜻모를 단편적인 문장들이 빙글빙글 주변을 맴돈다. 그런 상태는 하루가 다 가도록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아침 9시쯤 아버지를 깨운다. 아버지를 돌보는 짐을 여럿이 돌아가며 나누어질 수 있어서 내가 집에 와 있는 건 그다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불 속에 누워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침실에 들어오는데 이미 충분히 익숙해서 불평하지는 않는다. 그만 일어나실래요? 나는 다정하게 묻는다. 그러고는 분위기를 좀 밝게 바꿔보려고 덧붙인다. 이렇게 사니까 참 좋죠? 아버지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며 대답한다. 너야 그렇겠지. 나는 양말을 건네준다.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양말을 잠시 보고 있다가 말한다. 두 짝뿐인데 나머지 한 짝은 어디 갔지? 옷 입는 절차가 한없이 길어지지 않도록 나는 아버지를 거둔다. 하자는 대로 아버지는 순순히 따른다. 그러고 나면 아침을 드시도록 아래층 주방으로 떠밀다시피 내려보내고 식사가 끝나면 면도하러 가자고 채근한다.
아버지는 눈을 껌뻑이며 말한다. 그냥 집에 있을걸. 조만간 네 집에 또 올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욕실 쪽을 가리키면 아버지는 이런 하고 흥얼거리며 시간을 벌려고 한다. 면도를 하면 아주 멋져 보일 거예요. 나는 말한다. 아버지는 주춤주춤 뒤따라온다. 네가 정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웅얼거리며 거울을 보고 두 손으로 머리를 벅벅 문지르자 삐쭉삐쭉했던 머리카락이 정말로 가지런해진다. 아버지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며 새로 감은 거나 다름없어 하고는 미소 지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요즘 들어 아버지는 툭하면 고마워한다. 며칠 전에는 밑도 끝도 없이 이랬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미리 하고 싶구나.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흔쾌히 대답하게 된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또는 당연한 일인걸요. 또는 나도 그 일이 좋아요. 라고. 모든 게 정상이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이런 대답들이 도대체 뭐가 고맙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터득한 것이다. 그렇게 캐물으면 아버지는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할 뿐이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우는 물음에 선뜻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처음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고통스럽고 기운 빠지는 일로만 여겨졌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부모님이 강인하고 삶이 무엇을 요구하든 의연하게 버틸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나는 이 새로운 역할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치매 환자의 삶을 새로운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아버지는 고마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상관없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소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현실에서 실제로 버림받았는가 아닌가는 상관없다. 아버지에게 치매 밖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환자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가 겪을 고난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제 아버지가 내 세계로 건너올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에게로 건너가야 한다. 저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현재 정신 상태의 한계 내에서 객관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우리 사회 저편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언제나 온전히 이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어떤 식으로든 빛나는 구석이 있다. 고양이가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면 아버지는 말한다. 나도 예전에 고양이를 길렀는데 주인이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었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는 내 물음에는 이렇게 대답한다. 기적은 없어. 하지만 징조는 보여. 그리고 꿈에서나 이따금 나올 법한 말도 안 되고 뜬구름 잡는 문장들이 이어진다. 아무 문제 없는 인생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우구스트 가이거의 위트와 지혜. 아버지에게서 말이 더디게 나오고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감탄스러운 문장들이 점점 드물어지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 모든 게 사라져간다는 것이 마치 피를 흘리는 아버지를 슬로우 모션으로 지켜보는 느낌이다. 삶이 아버지에게서 한 방울 한 방울 새어나가고 있다. 아버지의 인품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서 한 방울 한 방울 새어나가고 있다. 이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라는 느낌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녁 시간에. 그런 저녁이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일까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어둠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아버지는 유배당한 늙은 왕처럼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서성인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금세 해체되어 버릴 듯 불안하게 요동친다. 도무지 집에 있다는 편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나는 얼마 전부터 주방에 앉아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다.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발끝으로 살금살금 복도를 돌아다니던 아버지는 귀를 쫑긋 세우다가 자꾸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더니 주방으로 와 글을 쓰는 나를 지켜보는 척한다. 하지만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나는 곁눈질로 알아챈다. 텔레비전 안 볼래요? 내가 묻는다. 그게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겠냐? 글쎄요. 재미있잖아요. 그보다는 집에 가고 싶어. 여기가 집인걸요. 여기가 어딘데? 나는 집 주소를 말한다. 그렇구나. 하지만 여긴 한 번도 오래 머무른 적이 없는 곳이야. 아버지가 1950년대 말에 손수 지은 집이에요. 그때부터 쭉 여기 살았고요. 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린다. 방금 전에 내 대답이 흡족하지 않은 모양이다. 아버지는 목덜미를 긁적인다. 네 말 믿음아. 하지만 무조건 다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집에 가야겠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버지가 아무리 숨기려고 애써도 이 순간을 얼마나 곤혹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다. 불안해서 우왕좌왕한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공포에 사로잡히기 직전의 그 모습이 가슴을 아리게 파고든다. 집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의식은 이 병의 증상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치매 환자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탓에 안정감을 상실하고 그래서 그 느낌을 되찾을 수 있을 만한 장소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친밀한 장소에 있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에 자신의 침대마저 안식처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을 빌리면 진정한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봤자 단순한 기분 전환은 될지언정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 정도의 기분 전환은 된다. 오히려 노래하는 것이 더 즐겁고 치매 환자는 즐겨 노래를 부른다. 노래는 정서적인 것,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세계 밖의 안식처다. 노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면 흔히 치매 환자는 어린아이 같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치매를 주제로 하는 글에는 거의 어김없이 이 비유가 등장한다. 정말이지 화가 치미는 일이다. 아이들의 본성은 앞을 향해 발전하는 것인데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로 뒷걸음질할 수 있겠는가. 아이는 능력을 얻고 치매 환자는 능력을 잃는다. 아이와 같이 지내면 발전을 보는 안목이 날카로워지고 치매 환자와 같이 지내면 상실을 보는 안목이 날카로워진다. 노년은 그 무엇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진실이다. 노년은 일종의 미끄럼틀이고 노년이 안겨주는 커다란 걱정거리 하나는 그것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나는 CD 플레이어 스위치를 누른다. 여동생 헬가가 이럴 때를 위해 노란 마차에 올라타라, 옛날에 5마리 야생 백조가 길을 떠났네 같은 노래들이 실린 민요집을 사두었다. 이 방법은 종종 효과가 있다. 우리는 반시간쯤 흥겹게 노래를 흥얼거린다. 늙으신 아버지가 이따금 아주 열창하는 바람에 나는 웃음이 터지고 아버지도 그 웃음에 전염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 이때다 싶어 아버지를 위층 침실로 이끈다. 지금이 언제고 여기가 어디인지는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각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여도 이때만큼은 아버지의 기분이 괜찮다. 이 순간은 그런 일로 골머리를 썩일 필요가 없다. 승리하는 것, 이겨내는 것이 다는 아니지. 나는 생각한다. 오늘 하루는 나도 최소한 아버지만큼이나 녹초가 되었다. 아버지가 잠옷을 입는 동안 할 일을 일러드린다. 아버지는 알아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며 말한다. 중요한 건 지금 잠잘 때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며 한 손을 들어 인사한다. 아버지에게만 존재하는 누군가를 향해. 그리고 말한다. 여긴 그럭저럭 지낼만 해. 사실은 아주 괜찮아.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잘 지낸다고 해야겠지. 하지만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 따옴표를 붙여야 할 거야.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의 흐름?
시간이 빠르게 흐르든 느리게 흐르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일들에 까다롭지 않아. 아버지가 처음 발병하고 몇 년이 흐르면서 얼마간 거리가 생겼는데도 당시의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쫓아다닌다. 창밖에 헐벗은 겨울 과일밭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앞선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병이 갈피를 못 잡을 만큼 아주 서서히 시작되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그 변화가 뜻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죽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밖에 회랑에서 뼈만 덜그럭거리는 옛 농부의 전설에서처럼 상황은 암암리에 은밀히 진행되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집에서 나는 바람소리이겠거니 여겼다. 병의 징후가 처음 나타난 건 1990년대 중반이었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당시 테라스 아랫방을 수리하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씁쓸하게 고개를 내젓게 된다. 아버지가 그때껏 쓰던 정화조의 콘크리트 뚜껑을 혼자서는 들었다 놓을 수 없자 아예 박살내버린 것이다. 일부러 나를 못살게구나 싶었던 적이 그전에도 이미 여러 번 있었다. 우리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웠다. 수리 기간 내내 나는 나중에 돌아오면 또 어떤 고약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늘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스위스 라디오 방송국의 편집장이 나를 찾아왔던 그날도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첫 소설을 출간한 직후 1997년 가을의 일이었다. 나는 소설 일부를 낭독해 녹음할 예정이었고 그래서 오후에는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했다. 그런데 녹음을 시작하자마자 작업실에서 망치 소리가 나더니 편집장의 마이크가 꺼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책을 낭독하면서도 아버지를 향해 심한 분노가 치밀었다. 주변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모토는 사보타주였다. 페터 형이 언제 결혼했더라? 1993년이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아버지는 푸짐한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것도 모자라 케이크를 10조각인가 15조각 개걸스레 먹어치우고서 탈이 났다. 밤늦게 겨우겨우 집에 와서는 이틀 동안 심한 복통에 시달리며 알아 누웠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두려워했지만 그런 아버지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병은 아버지에게 그물을 던졌다. 교묘히 눈에 띄지 않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아버지는 이미 꼼짝없이 그물에 갇혀 있었다. 우리 자식들이 그 징후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동안 아버지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감지하고 번민했으리라. 뭔가 적대적인 것에 사로잡혀 저항할 수 없다는 폐부를 찌르는 두려움. 게다가 원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다. 아버지의 타고난 천성이었다. 그리고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이제 와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무능력을 물려받은 자식들도 적극적으로 이렇다 할 시도를 하지 않긴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았다. 그냥 일이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래 좋다. 아버지가 별나게 행동한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에도 항상 그렇지 않았던가? 아버지의 태도는 사실 달라진 게 없었다. 사실 처음에는 별나게 구는 것도 다 아버지에게 닥친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였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집을 나갔으니 매사 의욕이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았다. 별거는 아버지에게 힘든 일이었다. 아버지는 이혼을 완강히 반대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계속 살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엄격히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일부 관습들의 구속력이 이미 닳아 없어졌다는 걸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유연한 생활 방식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아버지는 몇십 년 전의 결정을 고집하며 과거의 서약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도 15살 아래의 아내와는 다른 세대 사람이었다.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평판이나 약속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는 삶이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나고 없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어버린 관계에 끝까지 마음속으로 매달려 잃어버린 과거에 헌신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유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마치 마음속에 마지막 용수철이 튕겨나간 것만 같았다. 직장에 매인 자식들이 다른 부담을 더 받으면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원 일마저 포기했다. 아버지는 사실상 모든 일에서 손을 놓았다. 수십 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했던 열정은 더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은 평생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맡을 차례라는 짧은 선언이 다였다. 그런 핑계는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다. 우리 추측과는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어쨌든 핑계는 핑계였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반대였다. 사실은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는 사소한 일을 하는데도 힘에 부처 있으며 자신이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깨닫고 모든 책임을 내놓았다. 아버지는 날마다 토마토에 물을 주는 대신 혼자 카드놀이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일을 즐기는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분통이 치밀었던지. 그 무렵 작가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애쓰던 내게 아버지의 삶은 공허한 무관심의 냄새를 풍겼다. 카드놀이와 텔레비전 보기?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결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내 생각을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지 말라고 간청해 보기도 하고 빈정거리며 화를 돋워보기도 하고 게으르고 결단력이 없다고 비난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마비된 듯 멍한 아버지를 깨우려고 아무리 애써도 결과는 비참한 실패였다. 아버지는 폭풍우 속에 꼼짝 않고 서 있는 한 마리 말처럼 그 모든 공격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러고는 하루하루 판에 박힌 일상을 이어갔다. 당시 나는 글을 쓰는 일만으로는 벌이가 시원찮아서 1년 중 대여섯 달을 집에서 지내며 브레겐츠 수상 무대의 음향 비디오 기술자로 일해야 했다. 그 일만 없었더라면 아마 고향집을 멀찍이 피해 다녔을 것이다. 2, 3일만 집에 있어도 한없이 우울한 그 분위기에 짓눌리는 것 같았다. 다른 형제자매들도 비슷했다. 한 명씩 집을 나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아버지 주위에는 공기가 점점 더 희박해졌다. 2000년 무렵 우리 기분은 대략 그런 상태였다. 병은 아버지의 뇌를 갉아먹고 어릴 때 내가 품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까지 갉아먹었다.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갈수록 아버지가 덜 떨어진 얼간이처럼 여겨졌다. 인간은 글을 쓰면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한다는 자크 데리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헤트비히의 큰어머니는 언젠가 에밀 큰아버지, 아버지의 6 형제 중 마지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큰아버지가 이발기와 이발망토를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순순히 머리를 자르겠다고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 서너 시였어. 거실 탁자 위에 먹다 남은 토마토 소스 접시가 놓여있어서 속으로 깜짝 놀랐단다. 잠시 후 네 아버지가 바닥에 유리잔을 떨어뜨렸는데 어쩔 줄 모르고 보고만 있어서 좀 치우라고 했지. 빗자루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도 아무 말 못하고 나만 쳐다보더라. 그러더니 벼랑간 눈물을 글썽이지 뭐니. 순간 무슨 일인지 사태 파악이 되더구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소리 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설명하려는 시도도 거기서 탈출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루르드로 순례 여행을 떠날 때까지. 여행을 떠난 것은 1998년의 일이었다. 세 고모 중 가장 나이가 많고 다들 밀레라고 부르는 마리아 고모.
아직 살아계신 에리히 막내 작은 아버지와 발트라우트 막내 작은 어머니도 함께였다. 그 전까지는 전쟁 때 이미 세상을 보았다는 이유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휴가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아버지가 신의 은총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비교적 긴 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사람들은 성지에 서서 멍하니 미소 짓고 밤이면 기도를 한다. 그리고 밤 기도에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듯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기도를 한다. 그때 이미 거동이 불편했던 밀레 고모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나 대신 걷고 나는 너 대신 생각을 할 수 있어.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이 단순한 건망증이나 의욕 상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징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상황은 나아졌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일들이 아버지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그 사실은 더 이상 부주의하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더는 오인의 여지가 없었다. 아침에 아버지는 옷을 입다 말거나 뒤집어 입거나 아니면 몇 벌씩 껴입었고 점심때는 포장도 뜯지 않은 냉동 피자를 오븐에 밀어 넣었고 양말을 냉동고에 보관했다. 그 끔찍한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까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분명하게 깨닫는 날이 왔다. 아버지는 단순히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치매에 걸린 것이었다. 몇 년 동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생각을 가로막았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 진상을 알게 되면서 한시름 놓았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혼란을 이제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 있었다. 이제 더는 절망스럽지 않았다. 다만 환영과 싸우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는 인식만은 씁쓸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수천 배 더 의미있게 활용했어야 했다. 더 현명하고 더 세심하고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많은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더욱 잘 보살피고 신속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병 초기는 끔찍한 시간이었다. 완벽한 실패였다. 게다가 많은 것을 상실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살아온 삶의 기억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물건들이 실제로 사라졌다. 1950년대에 구입한 아버지의 자전거, 3단 기어, 멋들어지게 휘어진 핸들, 스프링이 삑삑거리는 가죽 안장, 26살의 나이에 서기로 처음 일을 시작했던 면사무소에 수십 년을 한결같이 눈이 내리고 길이 얼어도 출퇴근을 함께한 그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전쟁 직후 찍은 상반신 사진, 겨우 40kg이 넘을까 말까한 청년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도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근 60년 동안 지갑 속에 넣어 다녔다. 아버지가 무척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 나는 친구 아드리안에게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막 19살이 된 아버지가 러시아의 야전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후에 찍은 그 사진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아버지는 이질에 걸려 상상도 못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몇 주를 보낸 끝에 살아남았다. 치료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좋아했다. 아주 짧게 깎은 머리, 무척 인상적인 얼굴 생김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표정, 초롱초롱하면서도 뭔가에 깜짝 놀란 듯 어둡게 빛나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눈. 그걸 보면 어째서 아내나 자식 사진이 아니라 그런 사진을 지갑에 넣어 다니느냐고 놀릴 수가 없었다. 볼프루트를 향해 출발하는 내게 아드리안은 꼭 사진을 복사해두라고 일렀다. 왜 진작 그러지 않았는지 그게 놀랍다는 것이었다. 2004년의 일이었다. 베를린을 떠난 나는 오후가 되어 집에 도착했다. 매일 그 시간이면 아버지는 페터 영내 정원에 앉아 손녀딸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 나는 아버지의 재킷과 바지들을 샅샅이 뒤지고 서랍과 장롱안을 헤집었다. 몇십 년 전 어릴 때 온 집안을 뒤지고 돌아다녔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 나는 헬가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아버지 지갑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헬가는 아버지가 잃어버렸는지 벌써 몇 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났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났고 제때 손을 쓰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화가 났다. 그날 저녁 내가 사진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이집트와 그리스에 갔었는데 그리스에서 바지를 도둑 맞았다며 횡설수설했다. 어쩌다가요? 뭘요? 어디서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었다. 사진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알고 있던 자신의 과거까지도 모조리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다는 걸 번개처럼 깨달았다. 아버지가 이집트에 갔었다고요? 물론 내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었다. 아이들을 피신시키려는 정부의 계획 때문이었지. 마음에는 들던가요? 나는 맥이 빠져서 물었다. 재미없었어.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거긴 볼 것도 없고 특별히 한 일도 없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했지. 아버지는 어릴 때 어땠어요? 좋았지. 천진난만했어. 그땐 모든 게 형편없었지. 방식도 분량도 효능도. 그때 자주 생각해요? 기억나는 것도 덜어 있지만 이젠 전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 이제 그런 모든 일에서 벗어났지 싶어.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해선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하지만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야 물론이지.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야겠지. 우리 아버지는 별로 중요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 머리에 든 게 별로 없었지.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 내게 겸손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 아주 겸손한 분이셨어. 남을 잘 도와주고 상냥하고. 다들 어머니를 좋아했어.